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밀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숨을 죽이고 발소리도 줄였다. 그런데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닥 한가운데에 떨어진 붉은색 물체 하나가 내 시야를 가로질렀다. 한 걸음 다가서자 그것이 선명한 빨간색 남자 넥타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넥타이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내가 믿어온 결혼 생활의 밑바닥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현관 바닥의 빨간 넥타이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아내의 배신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48살이 된 서진이라고 한다. 서울 송파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15해가 넘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과 적당한 수입, 아내와 둘만 사는 아파트까지 갖춘 삶이라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선물처럼 여겼다. 그 일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았을 것이다. 아내 지우는 나보다 2살 어린 46살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해 온 베테랑 간호사다. 우리는 신혼 때부터 맞벌이를 했고 주말마다 은행에 들러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조금씩 전세를 옮겨 다녔다. 몇 년 전 드디어 지금 사는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나는 이 집이 우리 둘의 노후까지 지켜줄 마지막 주소가 될 거라고 믿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나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내의 잘못을 가볍게 말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내가 어디에서 눈을 돌렸고 그 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파고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버티며 대갚았는지 있는 그대로 적으려 한다. 돌이켜보면 몇 가지 작은 신호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야간 근무가 늘었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거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둔 휴대전화 화면은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문득 말을 걸면 지우는 화면을 끄고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넘어갔고 나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병원 일이 더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십수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의심하기보다는 내 의심이 예민하다고 여기는 편이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싱가포르 출장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다. 아시아 지역 유통망을 쥐고 있는 대형 바이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을지 결정되는 자리였고 회사의 향후 몇 년이 걸린 협상이었다. 3달 가까이 제안서를 다듬고 수치를 맞추는 동안 지우는 내 옆에서 발표 자료를 함께 보고 어색한 문장을 짚어 주고 밤늦게까지 커피를 내오며 뒷바라지를 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어디로 여행을 갈지, 대출을 조금 더 상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장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프레젠테이션은 준비한 대로 흘러갔고 바이어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틀 더 머물며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상대 측에서 먼저 큰 틀의 합의를 제안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앞으로의 몇 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의 습한 공기와 호텔바에서 들리던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아직 귀에 남아있다. 그날 밤 바이어와 간단히 축하 자리를 마친 뒤 호텔방으로 돌아와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다. 원래 예약된 비행기는 다음날 오후였지만 아침 일찍 떠나는 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정보다 하루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앞에 불쑥 나타나는 상상을 하니 피곤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조금 넘은 때였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고 택시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 내내 나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쥐었다 놓았다.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줄까 아니면 그냥 올라가서 벨을 누를까, 그런 사소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예고 없는 귀가가 더 어울릴 것 같았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강을 따라 흘러가고 고층 아파트 창문마다 다른 색의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집도 있을 것이다. 지윤이 지금은 드라마를 보고 있을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책을 읽고 있을지, 아니면
피곤해서 벌써 잠이 들었을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오늘따라 집이 유난히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는 송파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로비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집 호수를 누르는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끼며 괜히 혼자 상상했다. 문을 열었을 때 놀라는 아내의 표정, 내가 건넬 계약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평범한 대화들까지 말이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밀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숨을 죽이고 발소리도 줄였다. 그런데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닥 한가운데에 떨어진 붉은색 물체 하나가 내 시야를 가로질렀다. 한 걸음 다가서자 그것이 선명한 빨간색 남자 넥타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붉은 천을 내려다보며 멈춰섰다. 그 넥타이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5층 표시등이 멈춰섰을 때 내 심장은 들려서는 안 될 박동을 내고 있었다. 출장을 하루 앞당겨 마친 뒤 집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어떤 얼굴을 할까? 계약이 성사됐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놀라다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수고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장면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문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 짧은 전잠 뒤에 문이 열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리듬은 느렸고 목소리는 낮고 마치 밤의 공기와 섞여 흩어지는 R&B였다. 지은이 아직 깨어있구나. 나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오늘만큼은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돌아올 줄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현관 바닥에 낯선 색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색, 유난히 눈에 띄는 천 조각 하나가 문 쪽에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고개를 숙였지만 금세 걸음을 멈췄다. 그건 명확히 남자의 넥타이였다. 나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들어 올려보았다. 직물의 감촉은 따뜻했고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 넥타이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손님이 다녀갔을까? 병원 동료가 왔던 걸까? 나는 억지로 생각을 붙잡았다. 하지만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남자 셔츠가 구겨진 채로 떨어져 있는 걸 보았을 때 그 모든 변명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바닥에는 검은 양말 한 짝이 반쯤 말려 있었고 그 옆에 테이블에는 2개의 와인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잔 안에는 와인 몇 방울이 남아 있었고 향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초콜릿 접시, 그 옆에는 아직도 불을 태우고 있는 디퓨저가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천장을 흔들며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기억이 나를 덮쳤다. 그 와인은 내가 싱가포르 출장길에 사온 프랑스산 보르도였다. 특별한 날에만 열자고 약속했던 병이었다. 그리고 초콜릿은 그녀가 좋아하던 압구정의 작은 가게에서 산 것이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두었던 날은 언제나 우리의 기념일이었다. 오늘은 아무런 날도 아니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거실을 건넜다. 음악 소리가 더 커졌다. R&B, 우리 결혼식 날 배경으로 흘러나오던 곡이었다. 그 노래가 지금 우리 침실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그림자가 바닥을 스쳐 지나가며 내 눈앞을 오갔다. 무릎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했다. 나는 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집 안은 달콤한 향과 와인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공기 안에서 나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미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음을 직감했다. 침실 문 앞에 서 있는 내 발끝이 마치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이 모든 게 그냥 출장길 악몽이었다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과 음악, 거실의 와인 냄새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결국 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데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돌려야 할지, 이대로 돌아서 나가야 할지 잠시 멈칫했다. 문만 열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오늘 밤만 넘기면 내 세계는 어제와 똑같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이 집 안에 누군가의 넥타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본 이상 나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 공기를 끝까지 채우고 천천히 내쉰 뒤 아주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렸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밀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과 마주쳤다. 침실 안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노란 빛이 좁은 방 안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불은 허리깨까지 걷혀 있었고 서로 뒤엉킨 팔과 어깨, 흔들리는 그림자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문이 열린 것도 모른 채 자신들만의 리듬 속에 빠져 있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음악 사이로 흘러나왔다. 지은의 이름을 불렀고 오늘이 얼마나 좋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아내의 숨소리는 짧게 끊어졌고 나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출장 가 있는 동안 외로웠을 너를 내가 위로해준다는 식의 말투였다. 내가 비운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점유한 사람의 어조였다. 침대맡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며 시트 끝자락까지 번져 있었다. 그 물자국이 마치 이 집의 경계선을 넘어온 침입자의 흔적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포장지가 몇 개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이미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지윤의 얼굴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의 표정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지친 얼굴로 돌아와 소파에 기대에 꾸벅꾸벅 굴던 사람도 아니었고 내 앞에서는 늘 체면을 차리던 중년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깊게 찢었다. 나는 문간에 서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실감은 거의 없었다.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와 남의 부부싸움을 훔쳐보고 있는 관객처럼 스스로의 삶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 방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속삭임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내 귀에 박혔다. 다음 주에도 보자. 남편 출장 가면 그때 또 오라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것이 한 번의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일정과 일정 사이를 계산해가며 반복된 약속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가슴이 안쪽에서부터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를 시간 동안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몸을 조금 움직이는 순간 문이 더 활짝 열렸고 그제야 침대 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람, 당황, 공포, 계산하는 눈빛까지 섞여 있었다. 짧은 욕설에 가까운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떼어내 이불을 허리까지 끌어올리더니 허둥지둥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 사이 지윤도 상황을 파악한 듯 시트를 움켜쥔 채 상반신을 가리고 일어났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서인지 들킨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그 순간만큼은 구별되지 않았다. 오빠, 아니야 이건.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화도, 오열도, 욕설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남자는 침대 밑에서 바지를 한 손으로 대충 집어들고 옷을 제대로 추슬러 입을 새도 없이 문 쪽으로 다가왔다. 나를 스치듯 지나가 복도로 향하는 그의 발소리가 어색하게 크게 들렸다. 우리 집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있었다. 그는 그 문을 거의 뛰다시피 열고 밖으로 사라졌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내연남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가 급하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아나는 모습이 우스울 정도로 초라했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웃음도 올라오지 않았다.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쪽 복도 한가운데에 지갑 하나와 명함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병원 출입카드가 꽂혀 있었다. 출입카드 위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울한강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중호. 명함에도 같은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카드 위에 또렷하게 찍힌 그의 이름과 직함, 병원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명함과 출입카드를 함께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지윤이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 그 남자의 정체는 그렇게 허무할 만큼 쉽게 드러났다. 고개를 들자 침실 안에 그대로 멈춰있는 지윤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시트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보일 만큼 시트를 꽉 쥐고 있었고 눈물은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할 기회 한 번만 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돌려 침실을 둘러보았다. 결혼 초에 둘이 함께 고른 침대와 서랍장, 첫 월급으로 사서 들여놓았던 스탠드 조명, 여행지에서 사온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이 이 방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막 다른 사람의 흔적이 덧칠된 것이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때 나는 분노와 허탈, 수치와 공포가 한꺼번에 뒤섞여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다. 지우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방 안에 가볍게 퍼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침실을 나왔다. 거실로 걸어가자 아까 보았던 와인잔 2개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한 잔에는 붉은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고 다른 잔은 가장자리까지 자국만 남아 말라 있었다. 그 옆 접시에는 반쯤 먹다 만 다크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지윤이 좋아하던 그 쓴맛, 단맛이 함께 나는 초콜릿이었다. 시선을 옮기다가 소파 옆에 놓인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윤이 출근할 때 늘 들고 다니던 가죽 가방이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고 지퍼를 열었다. 맨 위에는 화장품 파우치와 간호사 수첩이 있었고 그 밑에 반으로 접힌 영수증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한 장을 꺼내 펼쳐보니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이용 날짜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출장 첫날 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내가 집을 비운 날 늦은 시간에 체크인하고 새벽녘에 체크아웃하는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가슴 안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배신감과 묵직한 분노가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더 뒤졌다.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여러 장 섞여 있었다. 카페 창가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 한강다리 아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 듯 보이는 바닷가 사진까지.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대부분 내가 출장 중이던 날과 정확히 겹쳤다. 사진 속 지우는 내가 아는 사람 같지 않았다. 병원에서 지친 얼굴로 돌아와 한숨 쉬던 아내가 아니라 어딘가 가벼워 보이고 환하게 웃는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 웃음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한번 갈랐다. 또 다른 주머니를 열자 접힌 종이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한 장을 펼쳐보니 정갈한 글씨로 적힌 편지가 나왔다.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생각했는지,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투적인 문장들. 그러나 그런 문장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종이 모서리에는 여러 번 꺼내 읽은 흔적처럼 살짝 닳아 있었다.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온 손길이 눈에 보였다. 가슴이 안쪽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도어락 앱을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내가 해외에 나가 있던 날 저녁 11시와 자정 사이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기록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그리고 새벽 서너 시쯤이면 다시 나가는 로그가 남아 있었다. 숫자와 시간들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불청객의 패턴이었다. 나는 이어서 지윤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얼마 전까지는 비밀번호도 없던 폰에 잠금 화면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숫자, 조합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날짜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잠금이 풀리자 메시지 앱 알림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화 목록에는 한강래과 이준호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채팅방을 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날지 약속하는 메시지,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말, 은밀한 농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는 지훈이 내 출장 일정을 상세하게 보내준 기록도 있었다. 이번 주는 싱가포르, 금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와. 선물은 뭐 사올지 모르겠어. 도착 시간까지 알려줄게. 문장을 따라가다 보니 마치 내 하루가, 내 동선이, 내 비행 일정까지 모두 누군가에게 중계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일상이 타인의 약속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건 미래 계획에 대한 대화였다. 이준호가 미국으로 연수를 갈 예정이라며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지훈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적어 놓았다. 지훈은 그 메시지에 농담처럼 답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병원 자리 구하는 건 어때요? 집값은 어느 정도예요? 내가 없는 미래를 두 사람은 이미 몇 번이고 그려보고 있었다. 그만 봐. 제발 그러지 마. 등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지훈은 급히 걸친 가운을 여미며 거실로 나와 있었다.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지훈의 눈가는 울어 부어 있었고 번져 내려온 화장이 볼을 따라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얼마나 된 거야?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거실 공기를 가르는 데는 충분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점점 더 뻔해졌다. 1년 정도. 작게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작년 병원 송년회 때, 그때 처음 그렇게 됐어. 1년.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7해가 지나서야 겨우 조금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그 결혼 생활의 마지막 1년을 그녀는 다른 남자와 나눠온 셈이었다. 왜? 두 글자가 입에서 떨어졌다. 그 두 글자가 지금까지의 세월과 오늘 밤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이었다. 외로웠어. 오빠는 늘 일에 바빴고 나는 그냥. 그 뒤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만들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1년 전을 떠올렸다. 회사의 확장을 위해 주말까지 출근하던 시기, 밤늦게 들어와 조용히 샤워만 하고 넘어가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 틈새에서 아내는 다른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이 배신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외로움이 이유가 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이런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짐 싸.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지윤의 눈이 놀란 듯 크게 뜨였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 짐은 내가 챙겨.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 거야.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침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여행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집 근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어떤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또렷하게 정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실에 앉았고 밤새 손에서 놓지 않았던 명함과 출입기록, 영수증과 사진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잠시 후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어락 출입 기록,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까지 다 모아놓으셨네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거고요. 상간남, 그러니까 그 의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혼하고 그 남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둘 다요.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와 소요 시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병원에 대해서도 말 꺼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병원에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를 했다. 병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병원 이사회나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넣는 방식으로요.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요.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진정서를 들고 서울한강대학병원 행정동으로 향했다. 병원 이사회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만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의사의 이름과 소속, 그가 같은 병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첨부 서류에는 도어락 출입 기록, 메시지 캡처, 호텔 영수증 사본,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지갑과 출입증,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회 측 인사는 서류를 차례로 확인하며 얼굴을 굳혔다. 이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 벌어졌다니 유감입니다. 내부 윤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짧게 인사만 남기고 병원을 나왔다. 일주일 뒤 이준호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왔다. 병원 내부에는 이미 동료 직원과의 불륜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유망한 전문의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의사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서울한강대학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다. 그만큼 의사들의 윤리의식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의료인은 사적인 관계로 인해 환자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명시된 곳이었다. 병원 내부 규정에는 의료인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준호의 행동은 그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사례였다. 병원 측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내부 인사들의 진술을 확인한 뒤 정식 징계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병원 내 고위직 의사 몇 명과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제가 낸 증거를 하나씩 검토했다. 도어락 출입 기록, 호텔 영수증, 메시지 캡처,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지갑과 출입증, 메모들까지. 그 다음에는 이준호를 불러 그의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한다. 오해입니다. 그냥 친한 동료일 뿐입니다라는 식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록과 사진들 앞에서 그런 말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결국 그는 지윤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정에 휩쓸려서.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징계위원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고 한다. 특히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위원들의 시선은 곧 한 집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옮겨갔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내 마음도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남의 집까지 무너뜨린 셈이었다. 한편 지우는 제가 말한 대로 그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확인하게 된 건 전혀 다른 사실이었다. 지윤이 이미 임신 2달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잠시 흔들렸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머리를 가라앉혔다.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따로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조용한 합의처럼 되었고, 특히 최근 몇 달간 나는 출장과 업무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다. 임신 주수를 계산해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로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1년 전쯤부터 회사 사정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이유로 우리 집 재산 구조를 조금씩 정리해 두고 있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업과 세금 문제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내 단독 명의나 회사 명의로 옮겼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 서류와 동의서를 갖추었고 그 서류에는 지윤의 서명도 들어 있었다. 아파트, 차량, 주식과 펀드까지 우리가 함께 모은 자산의 대부분은 그때 이미 내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지윤은 이런 과정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서류를 내밀면 대충 훑어보고 사인만 했다. 대출 구조를 바꾸는 줄 알았는지 아니면 회사 일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는지 따로 묻지도 않았다. 아마 그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집 바깥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마련한 아파트는 송파 한복판에 있는 시가 수십억짜리 집이었다. 신혼 때부터 10년 넘게 대출을 갚아가며 간신히 손에 넣은 공간이었다. 그 집의 명의를 온전히 내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배우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모든 과정에 서류를 남기세요. 지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차량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부부는 각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고 그중 지윤의 차는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내가 선물한 수입차였다. 그 차 역시 1년 전쯤 회사 명의로 돌려놓았다. 세금 혜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가 매달 정립해 온 투자 상품들 역시 내 계좌로 옮겨두었다. 지윤은 투자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쌓여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통장을 정리하며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준비해둔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지윤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윤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법적으로는 양육권을 두고 다툴 일도 없었다. 지윤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소유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나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결국 지윤은 결혼 생활 동안 쌓아 올렸던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위치를 한꺼번에 잃었다. 집도, 차도, 투자 자산도, 병원에서의 안정된 일자리도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더 놀라웠던 건 지윤의 부모님 반응이었다.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분들은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넌 이제 우리 딸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연락을 끊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지윤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분들 기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였다. 지윤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딸에게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다고 했다. 여자는 약속한 사람과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 부모가 딸의 불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네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쓰려왔다. 그분들 역시 피해자였다. 장인어른의 반응은 더 단호했다. 다시는 안 볼 거야. 유산 같은 건 한 푼도 없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고 실제로 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렇게 해서 지우는 단번에 많은 것을 잃었다. 남편도, 집도, 직장도, 부모의 지지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동료 의사와의 관계는 병원 내에서 가장 깊이 되는 스캔들이었다. 의사들의 윤리가 유난히 강조되는 곳에서 같은 병원 의료진끼리의 분류는 쉽게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윤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동료 간호사들은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자리를 피했다. 결국 지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 송파의 아파트, 안정된 급여, 병원에서 쌓아온 경력, 부모의 신뢰까지 그녀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단 하루 만에 손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인 이준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준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 후 병원은
인사이동을 단행했고 그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서 지방 소도시 병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의사에게 커리어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준호의 아내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가정과 경력, 사회적 평판까지 한 번에 잃어버렸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되었고 재산 분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고 그조차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나는 승소했다. 법원은 그의 직업과 수입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에게 넉넉한 수입을 보장해 주었지만 이제 그 수입의 일부는 내가 겪은 손해를 메우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지윤을 마주쳤다. 퇴근길에 잠깐 들른 곳이었는데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헐렁한 원피스 안으로도 임신한 티가 뚜렷이 났다. 오랜만이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돌아올 건 없어. 내 말은 차갑게 들렸을 것이다. 지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반지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혼자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내가 물었다. 지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돌아갔어.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한테로. 역시 그랬다. 불륜 상대는 결국 자신이 원래 서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법이다. 자네만 남기는 쪽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수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내 삶을 새로 정리하는 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본 지윤의 모습은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때 누구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서던 여자가 지금은 헐렁한 옷차림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지윤은 항상 유행에 맞는 옷을 고르고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작은 액세서리까지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 그날 그녀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피곤이 그대로 묻어나는 얼굴, 아무 장식도 없는 손, 배를 감싸 쥔 손짓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 보였다. 어디서 지내? 내가 물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북 쪽 고시원에서요. 지금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송파의 아파트에서 강북의 좁은 고시원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급격히 내리막을 탄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동정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 길을 선택한 것도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결국 그녀 자신이었으니까. 아이 생각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지윤은 잠시 배를 내려다보더니 쓸쓸하게 웃었다. 나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아이지만 아이까지 버리면서 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은 침묵이 자리를 덮었고 나는 먼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럼 잘 지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다. 더 이상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카페를 나와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다. 왜 우는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을 것이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에 대한 소식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방병원으로 발령받은 뒤 그는 뒤늦게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돌렸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도 그녀가 가져갔다. 이준호는 혼자 지방에서 근무하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으로 남았다.
한때 잘 나가던 대학병원 전문의에서 혼자 원룸 비슷한 곳에 살며 애들에게 돈만 보내는 주말 아버지조차 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다. 지윤의 부모는 여전히 딸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특히 장인어른은 완강했다. 내 딸은 이제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장모님은 가끔 남편 몰래 연락해 안부를 묻는다고 들었다. 그마저도 몰래 눈치 보며 하는 통화였다. 그들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그리고 아이들까지 한 번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을 동시에 틀어버린 셈이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그날 밤이었다. 내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던 그날, 운명이란 종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웃는다. 그날 비행기를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웃는 얼굴로 같은 집 식탁에 앉아 있었을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믿으며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았다. 이혼이 성립되고 몇 달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겹쳐 있어서 더는 그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다. 새 집은 전보다 조금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아직 상처난 기억이 쌓여 있지 않았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했다. 지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기념일마다 주고받은 선물들, 여행지에서 사온 자잘한 기념품들. 대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갔다. 그래도 몇 가지는 남겼다. 그중 하나가 유리 액자 속에 넣어둔 붉은색 넥타이였다.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집의 종말을 알리던 물건. 나는 그 넥타이를 조용히 접어 액자에 넣고 새집 거실 책장 한쪽에 올려두었다.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었지만 차라리 그 상징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편이 나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새 아파트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강 위로 안개가 걷히고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상쾌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마다 내 삶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일에도 더 깊이 몰두했다. 싱가포르에서의 계약 이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는 20명이 훌쩍 넘었고 매출은 예전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일이 많아질수록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었다. 과거를 곱씹을 시간 대신 현실을 버티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무도 기대지 않는 베개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거짓된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쓰느니 차라리 이 빈자리가 낫다고.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 이어가는 삶보다는 혼자라도 똑바로 서 있는 쪽이 더 낫다고. 나는 일부러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다. 주말엔 동네 코트를 찾아 테니스를 쳤고 동료의 권유로 골프 연습장에도 나가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요리가 큰 위로가 되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천천히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먹기에는 과분한 한 끼를 차려놓는다. 그 옆에 와인 한 잔을 따라두고 식탁에 앉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다. 인간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했다. 예전에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 대신 혼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을 찾았다. 주말 산행을 함께하는 등산 모임, 와인을 함께 나누는 소규모 모임, 요리 클래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 그들과 새로 인연을 맺으면서 나는 조금씩 부정당한 남편이 아닌 그냥 서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윤과 이준호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그들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각자의 삶을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전해 들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지윤이가 건강한 아들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준호는 여전히 지방병원에서 일하면서 가끔씩 지윤이와 아이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 집에서 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각자 부서진 자리에서 각자 책임져야 할 몫을 안고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인생은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흔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한 번의 선택과 우연한 변수가 모든 걸 뒤집어 놓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지난 크리스마스, 나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저녁을 보냈다. 따뜻하게 데운 와인 한 잔을 옆에 두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거실 책장 한 켠, 붉은색 넥타이가 들어있는 액자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예전 문구를 떼어내고 나는 새로운 글을 적어두었다.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가끔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만약 그날 밤 내가 비행기를 바꾸지 않고 예정대로 하루 뒤에 귀국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침대에서 같은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과연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불행이었을까? 그 질문에는 아마 정답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실을 알게 된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이다. 배신은 나를 부숴놓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끝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는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 자신과 보내는 이 시간을 최대한 온전히 누리며 살 생각이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 식사, 혼자 떠나는 주말 산책, 혼자 듣는 음악과 혼자 마시는 와인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채우는 조각들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겪었던 대신과 복수,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 밤이야말로 내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